안녕하세요. 이범교입니다. 자, 포항의 일문 아카데미 회원들 다 나오셨죠? 그리고 울산 문화 아카데미 회원들도 다 나오셨을 것이고, 또 경주의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서울의 서울 문화 아카데미 회원들도 많이 나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이 방송 준비하는데 저 혼자서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필사 이정길 선생님 모셔가지고 다 준비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말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단 화면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가 되겠는데, 대체로 이제 역사는 사람들이 노력에 의해서 역사를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요. 때때로 질병이 세계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병이 어떻게 세계를 바꾸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계의 역사를 바꾼 전염병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아테네 장티푸스가 발생해가지고 여기에 아테네가 완전히 폐망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로마 제국인데요. 이 로마 제국도 이런 전염병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몰락했다라고 합니다. 또 중세에는 페스트에 의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하면서 중세 봉건 질서가 붕괴되고 르네상스가 나타나고 하는 것도 페스트였습니다. 또 1600년대 천년두는 남미로 와가지고 남미의 제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여러 국가의 운명을 바꿔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장티푸스가 아테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테네 역병인데요. 그 아테네 역병 때, 역병이 이제 창궐했을 때, 오이디푸스 신화가 만들어집니다. 그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아테네의 역병 창궐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말이 나와요. 원래 오이디푸스 왕 신화 내용은 어떤가 하면은, 여기가 이제 그리스입니다. 지금 산지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테베라는 나라가 있어요. 테베가 있고, 여기 아테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테베의 라이오스 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신탁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인 자기를 죽일 것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라는 신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애를 버렸습니다. 애를 버렸는데 이 애가 살아나가지고 그 옆 나라의 왕의 그 양자로 들어갔어요. 양자로 들어가서 어느 날 테베로 가다가 테베 왕을 만나는데 자기 아버지인 줄 몰랐죠. 그래서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때 아테네 역병이 굉장히 창궐했거든요. 창궐했는데 역병의 원인이 스핑크스라고 봤어요. 근데 이 사람,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하고 수수께끼 내기를 해서 이 스핑크스를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난 뒤에 테베의 여왕하고 결혼했는데 그 여왕이 자기 어머니였어요. 어머니인데 문제는 스핑크스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테베와 아테네의 역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역병이 도대체 왜 생겼느냐라고 신탁에서 물어보니까 신탁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테베 왕 라이오스를 죽인 사람 때문에 아테네 역병이 창궐하고 있다는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아버지 라이오스를 죽인 사람을 막 찾아다녀요. 결국 누군가 하면 자기였어요. 결국 오이디푸스는 신탁대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역병이 창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는 눈을 딱 찔렀습니다. 눈을 찔렀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육체는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한 이 육체를 죽이고
영혼만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죽여버렸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역병의 원인이 그럼 뭐냐? 역병 원인은 바로 뭐 때문에 생겼는가 하면요. 이 오이디푸스 때문에 오이디푸스가 원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원죄가 뭔가 하면 자기 아버지인 부친을 살해하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했다는 원죄 때문에 역병이 창궐하게 됐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결국 그 그리스에 창궐한 전염병은 인간 문제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코로나19도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문제 때문에 생겼다는 것이죠. 그죠? 사실은 답은 같습니다. 인간의 문제 때문에 아테네에서도 역병이 생겼고 지금 코로나19도 생겼던 겁니다. 그 다음에 아테네 역병이 언제 생기느냐 하는 건데요.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에 생겼어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언젠가 하면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파란 게 여기 스파르타 진영이고 여기 갈색은 이게 아테네 진영이에요. 아테네 진영과 스파르타 진영 간의 대전쟁이 발생한 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토인비는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이 토인비는 인류가 문명을 만들었는데 몇 개나 만들었는가 하면은 28개를 발생시켰어요. 그러면서 토인비에 의하면은 문명은 인간은 생로병사를 거치듯이 문명은 발생, 성장, 좌절, 붕괴의 과정, 요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래서 그리스는 어떻게 발생했는가, 그리스 문명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보면요. 그리스라는 나라는 원래가 여기가 산지였어요. 산지였는데 산 위에는 산적이 살고 양치기가 살았습니다. 산 밑에 평지에는 평민들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좀 농작물을 다 지어 놓으면은 산 위에 있는 산적하고 그 다음에 양치기는들이 습격을 해서 뺏어가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평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는 도시국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테베라든가 여기 그다음에 아테네라든가 코린토스라든가 스파르타 등등은 전부 다 그런 이유로 도시국가가 됐습니다. 특히 아테네의 경우 아테네는 도시국가를 만들고 난 뒤에 여기에 뭐를 만드는가 하면요. 민주주의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만들면서 아테네 문명은 꽃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명이 발생하고 민주화로서 문명이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하고 난 뒤에 반드시 문명은 멸망하게 돼 있거든요. 멸망하기 전에 반드시 그다음에 멸망하기 전에 이제 아테네가 어떻게 이제 발전했는가 하면 요게 아테네잖아요. 여기 아테네고 여기 스파르타입니다. 그리스 연맹체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강력한 제국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강력한 제국이 그리스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스로 쳐들어와가지고 아테네에 쳐들어왔죠. 쳐들어와서 뭐 마라톤 전투 등등 전투를 거쳐서 아테네가 이겼죠. 그리스 제국이 이겼습니다. 이기고 난 뒤에 요 데미스토클레스라는 사람, 아주 뛰어난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이 아테네를 해양 국가로 바꿉니다. 원래는 스파르타나 아테네는 전부 다 농업국가였어요. 농업국가인데 이 그리스라는 데가 산지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데미스토클레스가 은광이 발견되면서 은으로 배를 200척 만들어가지고 바로 해양국가로 만들었던 겁니다. 해양국가로 만들면서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고 난 뒤에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있는데 아테네가 굉장히 번창을 해요. 해양국가로서 굉장히 번창을 하고 무역을 통해서 스파르타는 한 달 농사만 지었어요. 농사만 지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 아테네가 돈을 자꾸 벌고 부유해지고 하는데 스파르타는 가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꾸만 질투심이 생겨.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싸움이 바로 뭔가 하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데
토인비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자, 문명이 발생하고 성장하고 그다음에 쇠퇴해요. 망해갑니다. 망해가기 전에 반드시 큰 전쟁이 일어난다. 큰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큰 나라가 형성된다. 예를 들면은 중국 같으면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계속 쌓았잖아요. 이 중국 문명이 쇠퇴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진시황이 큰 나라 만들고 한나라, 한제국 큰 나라 만들어요. 이게 망해갈 때 큰 나라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 문명도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의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던 문명이 망해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토인비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1차 세계대전은 지금까지 인류가 28개의 문명을 만들었었지만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문명은 서구 문명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서구 문명이 발전해 나가다가 1차 세계대전이 탁 일어나자 토인비는 이 1차 세계대전이야말로 그리스 문명의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같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의해서 그리스 문명이 완전히 망했듯이 1차 세계대전은 바로 서구 문명이 망해가는 첫 번째 출발점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맞나 안 맞나를 보기 위해서 역사 연구란 책을 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대전은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비슷하게 전개가 돼요. 어떻게 한번 볼까요? 전쟁의 발생 원인은 뭔가 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 여기가 빨간 데가 아테네 쪽이에요. 아테네 쪽인데, 이게 스파르타가 여기, 여기에 스파르타 연맹국이 여기 코린토스고, 그 다음에, 아테네 연맹이 메가라란데요. 근데 둘이가 사기 나빠서 막 싸워요. 막 싸우는 와중에 여기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헬로타이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 헬로타이가 도망을 가요. 도망가니까 아테네가 이기다가 정착점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싸움의 시발점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드디어 BC 460년에 딱 발생을 해요.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은 이제 아테네가 이제 원래 이제 아까 여기 아테네잖아요. 아테네 연맹이고 여기는 스파르타예요. 아테네 연맹은 해양국가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게 마침 우리 남한 대한민국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여기 스파르타는요 북한하고 똑같아요. 북한은 무역 못 하잖아, 그죠? 안 하잖아, 그죠? 맨날 여기서 농사만 지어요. 농사만 지니까 되게 가난해. 되게 가난하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그 아테네 연맹, 이게 델로스 동맹이라고 그러는데 이 델로스 동맹에서 이제 연합을 하니까 돈을 다 내잖아요. 이 돈을 아테네가 마음대로 주물르니까 스파르타가 보기에는 되게 기분 나빠. 그래서 스파르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싸움이 붙는 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근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아테네는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이제 데미스토클레스 시대 때 아테네 성벽을 막 쌓습니다. 성벽 쌓고 그다음에 여기 피레우스 항구예요. 항구인데 여기는 무역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죠? 무역에서 돈 벌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요. 여기 별로 식량이 많이 안 나요. 안 나니까 먹는 것도 전부 다 수입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스파르타가 쳐들어오면은 요 항구를 보호해야 돼요.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항구에서 아테네까지 오는 요거 길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완전히 성벽을 쌓고 그다음에 이 길도 완전히 성벽을 딱 쌓아요. 성벽을 딱 쌓아가지고 스파르타가 쳐들어와도 방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딱 보니까 이거 아테네가 성벽 쌓는 거 보니까 자기들 때문에 성벽 쌓는 거거든요. 기분 되게 나빠요. 기분 되게 나쁜데 스파르타가 어떤 나라입니까? 잘 싸우는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테네 보고 야, 너 왜 성벽 쌓는지 와서 해명하라. 이렇게 해명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 가가지고 성벽 쌓는 거에 대해서 해명을 딱 합니다. 어떻게 해명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 델로스 동맹국의 지시를 다 받았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제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자가 강자한테 종속되고 약자가 강자의 말을 듣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너 지금 약자 아니냐?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페르시아 전투 때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면서 무슨 이렇게 자꾸만 딴짓 하느냐 이런 말을 싹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 나빴죠. 근데 사실은 여기요 약자가 강자한테 복종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역사에 전부 다 나타나요. 예를 들면 트럼프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50억 불 내놔라. 그러면 그거 지금 이제 우리가 버텼지만은 정말로 강력하게 50억 불 내놔라 안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진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테네는요. 아주 무역을 해가지고 돈이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과 똑같아. 근데 스파르타는 농사만 지어가지고 되게 가난해요. 돈 하나도 없어. 북한하고 똑같아요. 근데 야들 스파르타는 그 대신 돈이 없는 대신에 훈련을 철저하게 합니다. 이걸 무슨 훈련이라 그런가 하면 스파르타식 교육이라 그래요. 이 스파르타식 교육인데 이 스파르타식 교육을 잠깐만 얘기할게요. 여기가 이제 스파르타고 여기 아테네예요. 근데 스파르타가 여기 메세나란 지역을 정벌을 합니다. 이 메세나란 지역은 스파르타보다가 10배 정도 인구가 많아요. 정벌할 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메세나족을 어떻게 하든 방어해야 되겠는데 방어하는 방법은 우리 여기에 사람들을 강력하게 훈련시켜가지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스파르타식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먼저 이제 산하 제한을 해요. 산하 제한 하는데 이렇게 빚증 많은 사람이 있잖아. 그죠? 빚증 많은, 이제 나 같은 사람이지. 빚증 많은 사람은 결혼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부부 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왜요? 빚증 많은 사람은 애 놓으면 빚증 많은 애가 나오거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빚증 많은 사람은 결혼을 하더라도 부인하고 잠을 안 재우고 여기 건장한 놈, 종마, 건장한 놈하고 잠을 재워요. 여자도 똑같아요. 여자도 전지현처럼 이런 애들 시집 가도 남자 구경도 못해. 이런 애들. 풍만한 애들. 이런 애들만 하고만 성적 결합을 시켜요. 왜요? 우생학적으로 멋있는 애가 태어나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잠을 자가지고 애가 태어나도 비리비리 하잖아요. 비리비리 하면은, 장로들이 비리비리한 애를 딱 데려와가지고, 이제 부모한테 가요. 부모한테 가서 뭐라는 가 하면, 야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스파르타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스파르타를 위해서 아무래도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반항하면 부모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부모 대답은 아주 참 잘 판단하셨습니다. 그 말을 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럼 야를 우물 속에 들어가서 우물 속에 갖다 죽여버립니다. 일단 산하 제한을 이렇게 우생학적으로 산하 제한을 해가지고 뛰어난 품종을 다 만들어내요. 만들고 난 뒤에 14년 동안 전쟁 기술을 연마합니다. 이걸 아고게라 그래요. 아고게 훈련은 정말로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 훈련보다 더 심해요. 심한 훈련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남녀 공이 다 받아요. 그 다음 홀랑벗은 채 훈련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이제 전쟁 무기 로봇을 만드는 거거든요. 전쟁하는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감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감정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홀랑 벗겨가지고 훈련을 해야 희노애락의 감정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때리기도 엄청 많이 때려. 맞아본 놈이 더 잘 맞거든, 그죠? 그래서 엄청 많이 때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훔치는 것도 가르쳐요. 이게 왜 훔치는 걸 가르치는가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다 해야 돼. 훔치는 거 못하면요, 굶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 군생활은 53년 동안 하는데 결혼도 강제로 해요.
강제로 하는데 부부 생활을 함께 못해요. 함께 못합니다. 짝지어진 사람만 부부 생활해. 예. 그 다음에 마지막 2년간은요, 살인 집단이 돼요. 살인 집단이 돼가지고 메세나 지역을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반항적인 사람은 죽여버립니다. 죽이는데 이게 나타나도록 죽이면 안 돼요. 가만히 살짝 가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메세나족 비밀 살인을 할 수 있도록 다 해버립니다. 완전히 살인 집단이에요. 이렇게 해서 공공정신을 비한 나라가 스파르타예요. 그러니까 아테네는 돈이 많지만은 스파르타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파르타인들은 인간의 감정이 하나도 없는 전쟁 전문가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 대리전부터 먼저 붙어요. 대리전이 여기에 요쪽 케르키라라는 나라하고, 케르키라라는 나라가 요 스파르타 동맹국이요. 그 다음에 코린토스가 여기가 스파르타의 동맹국입니다. 둘이 막 싸움 붙는데 스파르타에 지원 요청을 해요. 여기 케르키라라는 나라에서 여기 케르키라거든요. 케르키라하고 코린토스가 전쟁하는데 케르키라가 아테네한테 와가지고 전쟁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붙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붙어달라 그러는데 이제 이때 페리크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자, 페리크레스라는 사람이 그리스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원래 그리스 사람들은요,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해요. 그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 사람들 도편 추방제라 그래가지고 이거 다 추방시켜버려. 잘난 놈은 무조건 추방돼요. 잘난 놈 있으면 안 돼. 잘난 체도 안 돼요. 근데 페리클레스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잘난 체를 다 묻어버리고 자기 부정에 의해서 다 묻어버리고 굉장히 뛰어난 정치를 하는데 개혁적인 정치를 합니다. 개혁의 기준이 뭔가 하면요, 양극화를 없애는 게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평민 중심의 정책을 써야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양극화를 없애느냐 아니냐 그걸로 봐야 돼요. 근데 페리클레스는 양극화를 없애면서 굉장히 강력한 국가를 만듭니다. 네,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데 문제는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이제 전쟁하자. 이게 이제 지금 전쟁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북한이 이제 스파르타 같은 거 아니에요. 아테네는 대한민국 같아요. 한국하고 스파르타가 전쟁을 걸어와요. 전쟁 걸어오기 전에 뭘 요청하는가 하면은 백령도에는 조그만 섬 하나 달라 그러는 거예요. 섬 하나 달라 그러는 거예요. 섬 하나 달라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섬 하나 주면은 북한하고 전쟁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도 전쟁하면 6.25 같은 전쟁이잖아요. 그죠? 6.25와 같은 전쟁일 경우에는 정말로 비극적인 전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섬 하나 주고 말겠어요? 아니면은 6.25 같은 전쟁을 하겠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거 그 섬 하나 줘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왜요? 그 섬 하나 돈도 안 드는 거 섬 줘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페리크레스가 그 스파르타가 그런 요청을 한 거예요. 페리크레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자, 좋다. 만약 스파르타한테 그 섬을 주면은 다음에는 더 큰 섬을 달라 할 것이다. 더 큰 섬을 주면은 그 다음에는 강화도 달라 할 것이다. 그러면 강화도 줘야 될 거냐? 강화도는 못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연평도 있는 조그만 섬 하나, 옆에 있는 섬 하나 달라 할 때 못 준다고 딱 거절하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안 하려고 하는 아테네 사람들한테 전쟁을 탁 할 수 있게 만들어요. 또 한 가지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금 스파르타 북한 갔거든요. 스파르타 걔네들 돈 하나도 없다. 지금 북한 돈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우리 정말 쉽게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파르타 돈 하나도 없는데 전쟁은 돈으로 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충분한 돈이 있다. 그러니 가서 싸우자. 이렇게 해서 스파르타가 절대로 백성들 전부 다가 싸우지 말자고 하는 걸 페리클레스가 전쟁으로 탁 몰고 가요. 이 페리클레스는요, 연설을 기가 막히게 차려요.
그래서 이후에 유럽 사람들이 연설을 할 때는 항상 페리클레스의 연설문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대로 써먹어. 그 정도로 페리클레스가 연설도 잘하고, 그 다음에 기억도 잘하고 해가지고 30년 동안요, 아테네를 잘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자, 페리클레스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아까 성벽 쌓았다 그랬죠, 그죠? 이 성벽 쌓는데 이 성벽 길이, 여기 아테네에서 피레스까지 길이가 한 10km쯤 돼요. 굉장히 성벽을 크게 쌓은 거요. 쌓으면은 이제 전쟁, 스파르타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면은 아테네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성벽 속으로 다 숨어 들어가요. 성벽 속으로 다 숨어 들어간 사이에 스파르타가 여기서 공격을 막 해요. 근데 이 성벽이 못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농사짓는데 불이나 찌르다가 그냥 돌아가요. 돌아가면은 페리클레스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페리클레스는 아테네는 그 해양 세력이거든요. 그 해군이 굉장히 강해요. 강해서 피레우스를 통해서 배를 보냅니다. 배를 보내가 스파르타한테 들어가지고 스파르타를 공격해요. 근데 이게 서로 전투가 종결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스파르타가 들어와서 성벽을 못 넘기니까 불만 지르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는 육군 중심이에요. 해군이 없습니다. 해군이 들어가가지고 봉쇄하더라도 육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전쟁이 진행밖에 안 돼요.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자, 이게 이제 실제 이게 아테네의 성벽이거든요. 성벽이고, 이게 피레우스 항구요. 항구에서 이렇게 이 성벽을 이렇게 쌓았던 겁니다. 쌓았어요. 근데 전쟁이 발생했죠. 전쟁 시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민들 전체가 이 성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 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요. 30만 명 정도가 돼요. 요 성 안에 30만 명이면은 얼마나 많겠어요. 포항시의 인구가 50만이지만 포항 시내 사람은 30만 밖에 안 되잖아요. 포항 시내 사람 몽땅 요 성 안에 들어오면은 요 성이 복잡복잡해요. 그죠? 굉장히 복잡복잡해.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역병이 창궐 하게 됩니다. 두 차례 걸쳐 창궐 하게 되는데 BC 429년하고 BC 427년 두 차례 걸쳐서 역병이 창궐을 하게 돼요. 창궐하게 되는데 이때 창궐하게 되는데 왜 창궐하게 되는가 하면은 원래 투키디데스 아시죠? 그죠?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의하면은 이 전염병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하면요. 에티오피아 이쯤 되죠. 에티오피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집트를 거쳐서 이 무역로를 따라서 아테네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세계화입니다. 그죠? 세계화. 그리스가 해양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이 전체를 세계화 시켰던 겁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이유는 바로 세계화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죠? 마찬가지로 아테네 역병이 퍼진 것도 그리스가 해양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배를 통해서 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그리스로 역병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역병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역병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아테네 성벽 안에는 몇 명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요, 30만 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그러니까 코로나19도 세계화, 도시화에 의해서 전염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골도 때때로 나타나긴 하는데, 거기다가 서울 쪽에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도시화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테네에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이게 도시화하고 그 다음에 세계화 때문에 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하면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병이 생기는데 이 병으로 보면은 이게 깊었어요. 3년 동안 아테네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시민 3분의 1이 죽었어요. 얼마나 죽었는가 하면 아까 30만이라고 그랬죠. 그죠? 30만인데 그 중에서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5천만이면요. 한 4,700만 명이, 1,700만 명이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역병의 증상은 장티푸스요. 지금 보면 장티푸스입니다. 열나고, 배 아프고, 설사나고, 구토나고, 설사나고, 그 다음 발진. 그래서 이게 장티푸스라고 대개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병이 돌면요,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지금 코로나19도 사실은 코로나19가 발생됐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인간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좀 드물어요. 대구의 신천지가 그렇게 만연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상적으로 사실은 살았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뭔가 하면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테네의 경우는요, 사람이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발생해가지고 대구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다. 그럼 이건 틀립니다. 이건요, 인간성이 다 파괴돼요.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친구나 가족이 아프면요, 그냥 버려버려요. 이게 그 아테네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친구나 이제 그 걸리면 죽으면은 돌볼 수가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죽으면요, 그냥 버려버려요. 무덤 쓸 그런 그 여유도 없어요. 그냥 버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 시내는 방치되어서 썩어가는 시체로 넘쳐나고 또 이거 비위생적이죠. 전염병이 더 확산되고 그래서 아테네는 사회 토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사람들은 3분의 1이 죽고 나니까 나도 곧 죽는다 이거요. 죽고 나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돈 있어봤자 필요 없습니다. 그죠? 돈과 재산을 마음대로 탕진해버리고 여자들도 주범에 의해 가지고 사회 규범에 의해서 굉장히 엄격한 속박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사람들 이제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으면 그 다 팽개치고 지 마음대로 바람 피우고 뭐 다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아테네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그래요. 이제 여기는 제우스 신 믿고 아폴론 신 믿고 다 에르페스 신 믿고 다 신 믿잖아요. 신전인데 이 신전인데 문제는 신이 못 그치는 거예요. 못 그치니까 신을 숭배하기를 거부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신전에 사람들이 꽉 차고 시신도 꽉 차버려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는가 하면 이 신들이 아테네 사람들을 버리고 스파르타인들을 좋아한다라고까지 생각해요. 이렇게 종교적인 분쟁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아테네를 이끌어왔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페리크레스라는 사람이에요. 페리크레스인데 이 페리크레스도 역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죽고 그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근데 이 당시에 원래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아주 개인적이 돼가지고 정말로 다스리기 어려워요. 페리크레스 같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요,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페리크레스가 죽어버렸네. 유일한 지도자인데 죽어버렸습니다. 죽고 난 뒤에 페리크레스는 뛰어난 평가를 있는데 이건 생략할게요.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죽고 난 뒤에 이제 아테네에는 온건파, 니키아스는 온건파인데 이게 총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그 다음에 근데 선두가 나타나요. 크레온이라는 선두가 나타나가지고, 야, 비겁하게 이 사람은, 니키아스라는 사람은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는 사람이고, 크레온이라는 사람은 왜 안 싸우느냐, 싸우자, 싸워야 된다라고 페리크레스가 싸우지 않느냐, 싸우자, 선동을 해요. 선동하니까, 그래, 싸움도 이길 자신 있냐? 지금 아테네가 지금 굉장히 병 때문에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크레온이 뭐라고 하면, 그래, 내 싸울 자신 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싸워봐라 해서 니키아스가 병력을 줘요. 줘가지고, 크레온에 의해서 스팍테리아 전투가 일어납니다. 스팍테리아 전투가 일어나는데, 여기 스팍테리아, 여기 이제 스파르타거든요. 여기 맨 끝에가 스팍테리아,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원래 아테네 군사하고 이게 스파르타 군사인데요. 원래 아테네 군사가 스파르타에 져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야들은 굉장히 강력한 군사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운 좋게 스파르타군이 이겨버립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200명을 사살하고 200명을 포로로 잡아요. 근데 그 400명이죠. 그죠? 이 400명인데 사실 스파르타군 전체 하면 4,000명밖에 안 돼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일단 이겨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니키아스 협약에 의해 가지고 휴전을 합니다.
이게 나 이제 이제 아테네도 힘이 약하거든요. 이 전염병 때문에. 그래서 휴전을 해요. 휴전하는데 지금 아테네가 전염병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여기에 여기 이제 그 아테네 연맹인데 연맹 중에서 약소국을 털러 가요. 침탈하러 가. 노략질하러 가는 거예요. 특히 여기 멜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멜로스라는 섬은 원래 아테네에 가깝지만은 스파르타 이민들이 와서 세운 도시예요. 도시 여기 털러 가요. 아테네가 이제 돈 맛을 봤거든. 멜로스한테 가가지고 멜로스하고 싸움을 딱 하려니까 멜로스한테 뭐라는가 하면, 야, 아테네란 나라는 대국이고 민주화가 발달된 그 뛰어난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되겠느냐. 덕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스파르타가 뭐라는가 하면, 야, 그거는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걱정할 일이다. 세상의 모든 진리는 강자가 만드는 게, 약자가 강자를 따라오는 게 진리다. 그러니 지랄하지 말고 싸우려면 싸우자 해가지고 싸워가지고요, 성인 남자는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는 다 노예로 만들어요. 벌써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지고 약탈하러 다니고 싸우러 다니고 이런 아테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는요, 이게 다른 나라한테 강도짓을 해가지고 해군력을 복원을 했어요. 해군력을 복원을 딱 이제 스파르타도 육군이지만은 약간의 해군력은 있습니다. 복원을 딱 했어요. 해가지고 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생합니다. 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생하는데 여기 시칠리아 원정인데요. 자, 시칠리아는 원래 여기가 이제 그리스잖아요. 여기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밑에 시칠리아요. 요 시칠리아는 지중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시칠리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에니 전쟁 때도 시칠리아 때문에 일어나요. 이렇게 중요한데 시칠리아인데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이 시칠리아에 여기에 그 아테네에서 간 사람들이 있고 스파르타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 종족이 싸워요. 싸우는데 여기 아테네 사람들이 만든 나라 세게스타인데, 세게스타 사람들이 어디 오는가 하면 아테네로 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래요. 도와달라 그러는데 이제 아테네 사람들이 안 도와줄 것 같아요. 근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한테는 금이 엄청나게 많다. 만약에 이긴다면 이 금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테네는 벌써 약탈짓 하면서 돈맛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싸우자 하는 파가 생깁니다. 싸우자 하는 파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알키비아데스입니다. 이 니키아스는 싸우지 말자 그러고, 알키비아데스는 싸우자 그래요. 싸우자. 그래서 야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데요. 이 알키비아데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에서 전해오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혼자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요. 둘이 협력해서 공부하라, 이런 얘기인데, 왜 혼자서 공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검사,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혼자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혼자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 판사가 됐습니다. 혼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게 됐어요. 굉장히 주관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맞답니다. 다른 놈이 얘기한 거는 전부 다 틀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탁 맞다 하는 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은 틀리죠. 틀리면 이 사람은 저주를 받게 돼요. 어떤 저주를 받는가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검사가 지하는 게 다 맞다라고 해가지고 항상 그 엘리트 검사는 더 어디 가는가 하면 영창 갔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봉화 출신의 그 우병우 이런 사람,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요. 정말로 기준이 딱 선 사람이에요. 이 사람 기준 딱 대로 해가지고 하다가 감옥 간 거 아니에요. 뛰어난 검사들은 거의 다 감옥 갔어요. 예. 그 다음에 판사 마찬가지요. 판사도 기준이 뚜렷합니다. 기준이 뚜렷해가지고, 뚜렷한데 판사가 그 재판 그 문 보면은 그게 정말로
문장이라고 볼 수 없는 그랬어요. 그게 저주받은 거지. 그 다음 또 나와가지고는 자기 주장대로 다 해요. 요새 또 누가 있잖아. 그죠? 그 사람 보면 자기 주관을 딱 세워가지고 막 밀고 나가잖아. 이게 뭔가 하면 저주를 받는 일이에요. 그 의사 똑같습니다. 의사도 지 혼자 열심히 공부해 의사 돼요. 의사도 주관이 딱 썼어요. 그래서 내보다 똑똑한 놈 없다. 그러니까 내 행동이 기준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 이렇게 나가면은,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19 때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대학 시험, 무슨 의사 시험 안 보겠다. 근데 국민들은 용서해라. 빌어라. 빌면은 좀 생각해 볼게. 그런데도 안 빌잖아요. 왜요? 자기 기준이 맞으니까. 근데 의사도 이렇게 되면 저주를 받아요. 의사의 저주는 어떤 저주인가 하면요. 의사는 20년 동안 환자를 돌보잖아요. 환자를 돌보는데, 자기 기준에 의해서 환자를 돌보는데 20년 동안 그것만 하면은 이 사람은 환자를 보는 데는 전문가인데 나머지는 등신입니다. 등신이 돼가지고 사회생활 딱 해보면요. 의사 20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말이 안 통해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바로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혼자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알키비아데스입니다. 자, 알키비아데스인데 이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여기 아테네 학당 아시죠? 그죠? 아테네 학당에 여기 요 그림 좀 확대하면 요겁니다. 여기 누군가 하면 소크라테스요. 소크라테스고 여기 알키비아데스요. 알키비아데스는 명문가 출신이요. 페리크레스 아까 뛰어난 지도자 페리크레스의 조카입니다. 조카고 그 다음에 인물 가장 잘났어. 가장 미남. 그 다음 머리 가장 뛰어나. 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잘하는데 이 워낙 명문가고 뛰어나다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야를 그냥 놔두면 방종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제자로 삼겠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직접 와서 완전히 그 교육을 딱 시켜줘요. 더 뛰어났지. 더 뛰어났는데 보면 이게 야가 또 어떤 성질을 가진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요. 여기 알키비아데스입니다. 야는 여자죠, 그죠? 여자인데 알키비아데스 여자가 막 놀아나는 걸 소크라테스가 막 끌고 가.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소크라테스하고 알키비아데스하고 동성애를 한다 그래요. 아마 옛날 그리스 때는 동성애가 좀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그리스에서 동성애는 굉장히 좋게 취급합니다. 요새 같으면 남자끼리 연애한다 그러면 그거 지지분화가 더럽잖아요. 근데 아테네 시대는 안 그랬습니다. 동성애는 영혼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 간의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간의 사랑은 덕을 서로 향상시켜주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키비아데스하고 소크라테스하고는 동성애까지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문제는 알키비아데스는 여자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나중에 문제 되는데. 자, 그러난 뒤에, 이제 알키비아데스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최고의 인물, 이게 알키비아데스예요. 근데 알키비아데스가 이제 알키비아데스하고 니키아스가 둘 다 사령관이요. 사령관인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여기에 시칠리아의 해군을 이끌고 침략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니키아스가 알키비아데스에게 미워해요. 미워해가지고 아마도 니키아스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는데 여기에 그리스 신전에 헤르메스 신전이 있는데 헤르메스 신의 성기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부러뜨리고 그 성기 부러뜨린 걸 알키비아데스가 했다라고 함정을 탁 파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누구라도 신전을 훼손하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알키비아데스가 사형 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알키비아데스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변론하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니키아스가 재판을 자꾸 밀어요. 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칠리아로 떠납니다. 시칠리아 전쟁으로 떠나요. 떠나는 사이에 걸석 재판을 딱 열어가지고 알키비아데스를 사형선고를 탁 내려버립니다. 사형선고를 내려버리니까 알키비아데스가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은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요. 스파르타로 도망가요. 스파르타를 망친 게 알키비아데스요. 그런데 알키비아데스가 스파르타에 도망가니까 스파르타가 적극적으로 환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알키비아데스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인재요. 야만 오면은 전쟁에 무조건 이겨.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이 알키비아데스 뭐라고 하면 내가 스파르타에 사실 손에 많이 끼쳤다.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부터 더 많은 이익을 주겠다. 그리고 알키비아데스가 아테네에 있을 때는 굉장히 활약했는데, 남한에 있을 때는 활약했는데, 북한 가가지고는 북한 사람보다 더 검소하게 살아.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에서 좋아하죠. 좋아했는데 이 알키비아데스의 전략에 따라서 이 스파르타의 해군이 출동합니다. 출동해서 알키비아데스에 가지고 여기에 시칠리아에 갔던 아테네 원정군을 박살내버려요. 한 명도 못 살아옵니다. 누구에 의해서? 알키비아데스에 의해서. 또 알키비아데스는 또 뭐라 그런가 하면요. 원래 스파르타의 전략은 성벽 가가지고 불태우고 들어오는 게 전략이었잖아요. 그죠? 그 알키비아데스가 뭐라고 하면, 야, 이런 전략이, 이게 거지 같은 전략 쓰지 마라. 쓰지 말고, 요 위에 가면은 데르케테이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요 도시를 점령해라. 그래서 스파르타가 도시를 점령해요. 위에. 요 데르케테이아 여기 있는데, 요 도시를 점령해가지고, 계속 공격해요. 계속 밤낮 1년 내내 공격하니까 이게 농사를 하나도 못 짓네? 농사 하나도 못 짓고 맨날 긴장해서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 요 소아시아 이 아테네가 소아시아 많이 털어먹었잖아요. 그리고 맨날 돈 받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알키비아데스 전략이 해가지고 소아시아에 반란을 부추겨요. 반란을 부추겨 버리니까 아테네는 아주 약해져 버려. 그러면 완전히 이제 여기 2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2년 만에 아테네는 거의 망해갑니다. 스파르타가 전쟁을 한번 하면은 이길 단계 돼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알키비아데스에 있습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야가 여자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자 좋아해가지고 또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해. 말도 잘하지. 그 다음에 말도 잘하지. 인물도 최고로 잘났지. 머리 회전도 빠르지. 그 다음에 왕의 신임도 받고 있지. 그러다가 왕비하고 친해졌네? 왕비하고 친해져가지고 그만 스파르타 왕비를 임신시켜버렸어요. 임신시켜버리니까 스파르타 왕이 알아버렸네? 알아가지고 사형선고를 딴대요. 그러니까 얘가 도망가버려요.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페르시아로 도망갑니다. 페르시아로 도망가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페르시아 왕한테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자, 페르시아 왕한테 가가지고 지금 페르시아가 이기려면은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둘이 세력이 비슷하게 만들어져가지고 만날 싸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세력이 비슷해서 만날 싸워. 만날 둘이 약해졌잖아. 그죠? 약해져가지고 나중에 스파르타가 결국 3차 전쟁 일으켜요. 세력이 비슷하니까 이길 수 있게 돼서 스파르타가 드디어 3차 전쟁을 일으킵니다. 3차 전쟁을 일으키는데 문제는 3차 전쟁 중에 스파르타가 해군력이 강해가지고, 이 해군도 이미 양성했거든요. 강해가지고 아테네가 질라 그래요. 전력이 굉장히 약해요. 약한데 여기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알키비아데스가 전쟁 때에 탁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면 아테네 병이 보고 나를 지간으로 써달라. 그래서 이게 아테네가 그 미워하던 알키비아데스가 뛰어나니까 그래서 다시 사령관으로 만들어져요. 사령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알키비아데스가 스파르타 입군과 해군을 전멸시켜버립니다.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이 사람이. 알키비아데스가 가는 데는요, 무조건 전쟁 다 이겨요. 완전히 전멸시켜서 금이환영합니다. 아테네로 금이환영을 해요. 금이환영했는데 문제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 노티움 해전, 여기 이제 페르시아 쪽에 노티움에서 스파르타하고 다시 해전을 하는데 여기 이제 알키비아데스의 부관이 나가가지고 전쟁하다가 그만 함정에 빠져 져버려요. 그래서 알키비아데스가 전쟁에 참패해버립니다. 알키비아데스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패해버리니까 아테네에서 알키비아데스를 사형선고 내리면서 다시 추방. 그래서 알키비아데스는요, 사형선고를 몇 번 받는가 하면요, 5번 받아요. 그러면서 다시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해서 영구 추방되잖아요. 되고 난 뒤에 다시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 아이거스포타이 전쟁이 이제 흑해 쪽에서 여기 페르시아 쪽에서 일어나는데요. 여기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도망갔던 알키비아데스가 다시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아테네 보고 뭐라 얘기하면, 아테네 보고 내가 도와줄게. 나를 지휘관으로 써라. 그럼 내가 쏴줄게. 그러니까 이 아테네가 뭐라고 하면, 저 새끼 저거 사형 선고 우리나라에서 2번이나 받은 놈한테 또 뭘 맡겨? 안 맡겨. 안 맡기고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싸웠거든요. 아테네가 전멸해버렸습니다. 아테네가 완전히 져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 알키비아데스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아테네가 지는 걸 보고 도망가 버립니다. 완전히 가버려요. 가버리고 그래서 아테네는 스파르타한테 완전히 스턴별됐습니다. 아테네는 망해버렸어요. 나고 난 뒤에 곧 누가 쳐들어오는가 하면요. 30년까지는 스파르타가 다 다스려요. 다스리다가 마케도니아가 쳐들어옵니다. 마케도니아,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그죠? 마케도니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쪽을 다 점령시켜버려요. 점령시키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아테네의 역병이 돌아와서 아테네가 약화되면서 스파르타와 싸우게 되고 결국 나중에 스파르타에게 지면서 그 다음에 스파르타도 약화되면서 마케도니아가 쳐들어와서 그리스라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 출발점은 뭔가 하면요. 아테네에 있었던 전염병, 역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알키비아데스죠. 그죠? 도망갔죠. 그죠? 알키비아데스가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소아시아의 프리기아, 그러니까 이게 어딘가 하면은 터키입니다. 지금의 터키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이 알키비아데스한테 원수진 사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알키비아데스를 죽이려고 다 굉장히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이 알키비아데스가 여기 브리기아에 가가지고 그 옆집 동네 처녀를 또 꼬셔가지고 또 같이 사니까 처녀의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죽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알키비아데스가 집에 있는데 암살단이 닥칩니다. 암살단이 딱 닥쳐서 불을 딱 지르니까 알키비아데스가 겉옷만 걸치고 탁 나타나요. 들고 나타나서 덤벼라. 그러니까 한 놈도 덤비지 못해. 워낙 겁이 나가지고 덤비지 못하고 이 창하고 활을 쏴가지고 알키비아데스가 46살에 죽게 됩니다. 왜 이 사람 찍었어요? 지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었고 기준이 확립되어 가지고 자기 의견이 자기 생각이 맞다 했기 때문에 그 저주위에서 항상 피해 다니고 사형 선고를 5번이나 받고 마지막에 암살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열심히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공부는 같이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이제 이걸로 끝내고요. 다음 주 강의는 천년두에서 역사가 많이 바뀌어집니다. 천년두하고 페스트와 천년두가 어떻게 역사를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걸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